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특별할 것 없는 회사원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에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생생한데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에요.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둔한 편이죠.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일단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라서 의심이라는 걸 잘 못해요. 친구들도 그래요. 너는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다고. 근데 그게 제 성격인 걸 어떡해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가구 제조회사를 운영하세요. 직원이 꽤 되는, 그러니까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회사도 아닌 그런 규모예요. 침대나 소파, 식탁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아버지가 젊을 때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정말 남다르시죠.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전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게 없이 자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 유복한 환경이었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를 버릇없이 키우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죠. 특히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서 엄하셨는데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놀러 왔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이 꽤 큰 아파트였는데 친구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집 진짜 크다. 수민이 너 엄청 부자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우리 집이 남들보다 여유롭게 사는 건 맞아. 근데 그건 아빠가 본 거지 네 거가 아니야. 알겠어? 네가 뭘 잃었다고 착각하고 자만하면 안 돼. 네 힘으로 벌어야 떳떳하게 네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그 말씀이 어린 마음에도 콕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게 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서 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으려 애쓰고 제 노력과 힘으로 얻은 일만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말하지 않았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만 하고요.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정했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아버지 회사 마케팅팀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해 어서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물론 아버지 회사라서 들어가기 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됐기도 했죠. 사장 딸이라고 특별 대우 받는 것도 싫었고 뒤에서 쟨 아빠 덕에 들어온 거야. 이런 낙하산 소리 듣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일부러 더 열심히 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힘든 프로젝트 있으면 먼저 손들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려고 했죠. 오로지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도 회사에서 저와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비록 나중엔 어찌저찌 알려지긴 했지만 전 아버지의 그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일에만 빠져 지내다 보니 특히나 연애 같은 것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 작업 들어가면 밤새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좋았고 제가 만든 카탈로그나 홍보물이 세상에 나가는 게 설레었어요. 연애보다 더요. 소개팅 들어오면 일이 바쁘다면서 거절하곤 했죠. 사실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원체 남자에 관심이 없긴 했어요. 대학 때도 친구들이 미팅 가자 그러면 전 거의 빠졌거든요. 친구들이 이상형이 뭐냐고 물으면 전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거짓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어. 친구들은 너무 노숙한 대답이라고 했지만 전 정말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키가 크든 작든 돈이 많든 적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진실된 사람이길 바랬어요. 제가 사람을 워낙 잘 믿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거든요. 눈 딱 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단순해 보이는 조건을 충족하는 남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진실됐다는 걸 확인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서 조건을 굽히지 않으며 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30이 넘었더라고요. 그쯤부터 부모님이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시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급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인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억지로 만나서 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정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친구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였어요. 대학 동기 은지가 결혼을 하는데 따로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프라이빗한 술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예식이 끝나고 시내에 있는 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빌려서 파티를 열었어요. 한 40명 정도 됐나? 신랑 쪽 친구들 테이블, 신부 쪽 친구들 테이블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다들 술도 마시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대학 친구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중에 오지랖이 넓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뭐 좋게 말하면 남 챙기기 좋아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선을 넘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저를 다른 남자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살펴보면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제 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수민아, 저기 저 사람 봐. 괜찮지 않아? 아이, 나 이런 거 별로라니까. 에이, 그냥 얘기나 해봐. 느낌 좋은데. 그러다 친구가 술이 좀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옆 테이블까지 다 들릴 정도로요. 그러면서 저를 막 칭찬을 하는데 그게 많이 오바였어요. 수민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성격 순둥하지, 일 잘하지, 얼굴도 예쁘지. 그리고 있잖아. 얘네 아버지가 회사 운영하는데 규모가 꽤 돼. 직원이 몇백 명이거든. 외동딸이니까 나중에 물려받을 거야. 속으로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 친구 팔을 꼬집었어요. 점점 주변 테이블에서 슬쩍슬쩍 우리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제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방을 슬쩍 챙겨서 친구들 몰래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는데 모르는 남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키가 크고 깔끔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인상이 부드러웠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뵀는데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순간 좀 당황했어요. 안에서 뵀다니. 그러고 보니 저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 같기도 했어요. 신랑 쪽 친구들 테이블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세요? 아, 그 신랑 쪽 지인이에요. 그 중학교 때 친구라서 오랜만에 연락 왔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다 아까 우연히 뵈었는데 계속 눈길이 가서요. 갑자기 말 걸어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 내내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조용히 있다가 파티 끝날 때 마지막에 나와서 연락한 게 뭔가 신중해 보였어요. 충동적인 사람 같지 않았달까요? 그래서 일단 번호를 줬어요. 이름이 정민호라고 했고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종합병원 외과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요. 나중에 결혼식했던 은지라는 친구한테 그 남자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친구가 신랑한테 확인해보니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맞대. 근데 졸업하고 거의 연락 없이 지내다가 결혼한다니까 축하한다고 연락 온 거라네. 얼떨결에 초대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친한 사이는 아니구나. 남편도 잘 모르는 것 같네. 별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 의사라는 말에 좀 경계가 됐어요. 주변에서 의사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바쁘다고 연락 잘 안 되고 자존심 세고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죠. 근데 첫인상이 오히려 겸손하고 차분해서 일단 만나보자는 생각에 번호를 준 거였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그 사람은 정말 제 이상형에 가깝더라고요. 일단 의사라는 직업을 내세우거나 거들먹거리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전문직이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병원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뭐 했어? 하고 물어봐도 별일 없었어. 그냥 평소랑 똑같았어. 이렇게 짧게 넘기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좀 무뚝뚝한 건가 싶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는 거더라고요. 전 그게 좋았어요. 어떤 남자들은 만나자마자 자기가 뭘 했고 얼마 벌고 어디 다니고 무슨 차 타고 뭐 줄줄이 늘어놓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좀 피곤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묵묵히 자기 일하고 만나면 제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제 관심사를 물어봐주고 그랬어요. 수민아, 넌 요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 제 일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바쁜 스케줄일 텐데도 저를 위해 시간을 꼭 내주는 것도 감동이었어요. 당직이 많다고 했는데도 주말마다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했거든요. 한 번은 당직 끝나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수민아, 나 지금 퇴근했는데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어? 아니, 밤새 일했으면 피곤하지 않아? 자야지. 괜찮아. 오늘 안 보면 다음 주까지 못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만나서 밥 먹는데 엄청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무리하면서 나왔구나 싶어서 그 정성과 노력이 참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한 번은 제가 반쯤 농담으로 물었어요. 오빠, 정말 의사 맞아? 병원 얘기도 안 하고 바쁜 것 같지도 않고 어쩐지 수상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왜, 거짓말 같아? 환자 얘긴 밖에서 하면 안 돼. 비밀 유지도 있고. 그리고 바쁜 건 맞는데 수민이 만나는 시간은 따로 비워두는 거야. 그러면서 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이 일 오래 하고 싶어. 힘들긴 해, 솔직히. 뭐 당직 서면 잠도 못 자고 응급 환자 오면 밥도 못 먹고. 근데 환자가 수술 잘 받고 나와서 퇴원할 때 그 기분은 뭐랑도 바꿀 수가 없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힘든 티 안 내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거짓 없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항상 말했던 이상형이 딱 눈앞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랑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귄 지 10달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제안해줬죠. 떨리면서도 기뻤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주말에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갔는데 부모님 앞에서도 예의 바르고 진중하게 잘 말씀드리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민이와 만나고 있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수민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간 뒤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은 것 같네. 태도가 진중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해야겠다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제가 몰랐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남자친구는 유독 돈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연애 때 씀씀이는 무난했어서 그냥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검소한 거겠지. 의사들이 저축 많이 한다던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저의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예식장 투어를 다니다가 제가 괜찮다 싶은 곳이 있으면 꼭 이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좀 더 저렴한 데 알아보자. 근데 여기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그래도 가격 대비 별로야. 다른 데 더 보자. 스드메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드레스 입어보고 이거 예쁜 것 같다, 이거 입고 싶다 하면 옷보다 먼저 가격표부터 확인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비싼 거 해야 해? 다른 데 가면 비슷한 거 더 싸게 있을 텐데. 자꾸 그러니까 슬슬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친구가 가격 타령만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결혼 한 번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왜 자꾸 비싸다고만 해? 미안해. 내가 워낙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돈 쓰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 말에 저도 누그러졌어요. 저축 습관이 있는 거라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알뜰한 거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죠. 그러다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상견례 자체가 사실 좀 꺼려진다고요. 상견례를 꼭 해야 해? 우리 부모님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는데 양가 부모님이 한 번은 서로 만나봐야지. 그건 기본이잖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 만나면 분위기만 이상해질 거야. 몇 주를 밀고 당기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거죠. 근데 조건을 달았어요. 1시간만 만나고 끝내자. 길게 있으면 분위기 이상해질 거야. 뭔가 싶었지만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요. 가족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됐어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두 분 다 표정이 굉장히 어색하셨거든요. 웃기는 하는데 어딘가 불편하신 것처럼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것저것 여쭤봐도 대답이 너무 짧았어요. 네, 아니요, 뭐 이런 수준이었죠. 사돈 어르신 어디 사세요? 네, 시내에요.
아드님이 훌륭하시네요. 의사라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두 분이 서로 눈치만 보시고 말을 거의 안 하시니까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신 게 티가 났고요. 그렇게 1시간이 채 안 돼서 상견례가 끝났어요. 시부모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인사도 어색하게 하시고 후다닥 나가셨어요. 시부모님이 나간 뒤에 저희 엄마가 물으셨어요. 사돈분들 뭔가 불편한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실수했나? 아버지도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글쎄, 좀 이상하긴 하더라. 저는 당황스러워서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신 거야?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먼저 서둘러 나가시고. 그러자 그 사람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말 안 했는데 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어. 구박? 왜? 사실 나 형이 있거든. 부모님이 형만 편애하고 난 늘 뒷전이었어. 형은 뭘 해도 칭찬받고 나는 뭘 해도 비교당하고. 그래서 난 악착같이 공부해서 일찍 독립했고 집이랑 연락도 거의 안 해. 오늘도 내가 부탁해서 억지로 나오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시절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과 어색한 거구나 싶었죠. 저는 그때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족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채워주고 싶다는, 지금 생각하면 좀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남자친구는 남편이 되었죠. 결혼식은 생각보다 소박하게 치렀어요. 그 사람이 워낙 비용에 민감해서 제가 맞춰준 부분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 대부분 부담해 주셔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일찍이 매매 자금을 보태주셨고요. 신혼 초반에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 얘기하고, 평범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딱 그거였거든요. 주말엔 같이 장 보러 가고 가끔 영화도 보고 소소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더니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그러는 사람이라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어요.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수민아,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어? 어디가 아픈데? 감기 걸렸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직이 너무 잦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 며칠씩 제대로 못 자니까 온몸이 다 아프고 면역력이 바닥인지 감기가 떨어질 줄을 몰라. 지난주엔 수술실에서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술실에서 쓰러질 뻔했다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많이 힘들었구나. 말해서 뭐해. 어차피 일은 해야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안색이 안 좋았어요. 안색이 파리했고 전보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는 못 느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밥도 잘 못 먹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뒤척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몸이 망가지면 소용없잖아요. 오빠, 일은 당분간 좀 쉬는 게 어때? 건강이 먼저야. 몸이 이러면서까지 일할 필요 있어? 근데 병원을 갑자기 관두면 좀 그렇잖아. 관두라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잖아. 휴직하면 되지. 몸 회복되면 다시 하면 되고.
남편이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복귀할게.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푹 쉬라고 했어요. 건강이 최고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휴직 신청을 했다고 하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쉬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 먹고 같이 TV를 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수민아, 나 생각해봤는데. 응? 뭔데? 나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TV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못 들은 건가 싶어서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고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어디에서 일한다고? 장인어른 회사. 거기서 나도 같이 일하면 안 될까?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의사가 왜 갑자기 가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공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 다른데. 갑자기 왜? 전공이랑 전혀 다른 분야잖아. 오빤 의대까지 나왔는데 왜 거기서 일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어. 의료계에만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경영도 배워보고 싶고, 장인어른 회사 규모도 있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저는 솔직히 반대였어요. 사위가 처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원들 눈치도 그렇고 아버지 입장도 곤란해지실 거고요. 오빠, 그건 좀... 사위가 처가 회사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말 많을 거야. 나도 이제 아버지 딸인 거 다들 아는 분위기인데 당신까지 들어오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왜? 내가 능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아무리 실력 있어도 들어온 자체가 눈치 보인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 뜻이 완강해서 일단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드려봤어요. 아버진 역시나 난색을 보이셨죠. 좀 애매하네. 둘이 부부 사이인 거 금방 들킬 텐데. 그럼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어쩌려고. 그리고 의사가 왜 갑자기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회사는 좀 그렇지 않니?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게 낫지 않겠어? 부모님 뜻을 남편한테 전했어요. 부모님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근데 남편이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날 못 믿으시는 거야? 나도 능력 있어.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왜 기회도 안 주고 안 된다고만 해? 못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알려지면 회사 내부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 쟤는 백으로 들어왔다. 사장 사위니까 봐주는 거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그 상황 자체가 난감하다니까. 그건 내가 잘하면 되는 문제잖아. 왜 시작도 전에 안 된다고 해. 한 달 넘게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남편은 계속 회사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와 부모님은 계속 말렸고요. 대화할 때마다 같은 주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저도 지쳐가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그 얘기, 자기 전에도 그 얘기. 정말 질릴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은 일단 계속 쉬기로 했어요. 회사 취직권은 일단 보류된 채로요. 저도 지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일단은 물러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민아, 장인어른 회사 한번 구경하러 가면 안 될까? 취직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당신이 다니는 데가 어떤 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고민됐어요. 취직이 아니라 그냥 구경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남편이 워낙 답답해하니까
한 번쯤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양해를 구하고 남편을 데리고 회사에 갔죠. 근데 거기서 사고가 터졌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로비 구경하고 제가 일하는 마케팅팀 사무실도 잠깐 보여주고 그랬죠. 근데 남편이 이층 저층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직원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장님 사위 정민호입니다. 오늘 좀 둘러보러 왔어요. 순간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밝혀버리다니 누가 봐도 나중에 들어올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층 가서도 저 사장님 사위인데요 하면서 굳이 밝히고 어떤 직원한테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사무실 배치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동선이 안 좋아 보여요. 이것 좀 바꾸면 좋겠네요. 그 직원 표정이 곧바로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당연하죠. 갑자기 사위라는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 팔을 끌었어요. 오빠 그만하자. 구경만 하기로 했잖아. 아이 잠깐만 여기도 좀 보고 싶어. 남편이 제 말을 안 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말을 하고 다녔어요. 생산 현장에 가서는 이 공정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네요. 개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현장 직원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는지 나중에 아버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민아, 민호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구경만 하러 온 거 아니었어? 아빠 미안해. 내가 얘기할게. 결국 나중엔 거의 끌고 나오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곧바로 따졌죠. 아까 왜 그랬어?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고 어차피 내가 들어갈 회사인데 미리 파악해 본 거지. 뭐가 문제야? 들어갈 회사라니. 그건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사장 사위라고 으스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랑 부모님이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다는 거 몰랐어? 으스댄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왜 그래?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연애할 땐 그렇게 겸손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혼하면 달라진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회사 방문 사건 이후로 전 확실하게 판단했어요. 남편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키는 건 무리라고요. 저도 그 회사 직원인데 남편이 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입지도 애매해지고 아버지 체면도 구겨지고 뭐 하나 좋을 게 없잖아요. 다른 직원들 눈치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저녁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면서요. 오빠, 이제 몸도 좀 쉬었으니까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원래 하던 일이 있잖아. 의사로서 커리어도 있고.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요. 넌 내가 그거 말곤 다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날 무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격분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뜻 아니야. 오빠 전공이 의료 쪽이니까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티나. 너희 집안에서 다들 나를 깔보는 거잖아. 네 주제에 뭘 하겠다고 그러냐. 분수를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남편은 마치 자격지심이 폭발한 것처럼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희 집안 좋은 건 알겠어. 장인어른이 회사 사장인 것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 무시하면 안 돼.
나도 의사야. 너희 아버지만큼 벌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도 능력 있어. 이런 취급 받을 사람 아니라고. 그깟 사람들 시선이 뭐 그렇게 신경 쓰인단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는 건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태껏 알아듣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같은 답이 오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난 그냥 상황을 말한 거야. 사람들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선 난처한 거잖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거지 무시한 게 아니라고. 상황이고 뭐고 결국 넌 내 편이 아니야. 네 아버지 편이지. 맨날 아버지가 뭐래, 아버지가 어떻대. 그놈의 아버지. 난 당신한테 뭐야 그럼. 그날 대판 싸우고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완전 남이 된 것 같았어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등 돌리고 자고요. 아침에 눈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저녁에 들어와도 각자 방에 있고 함께 있어도 공기가 싸늘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신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밤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말을 잘못한 건가? 자꾸 자책도 됐어요. 그리고 점점 남편이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연애할 때 그 차분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은 어디 가고 지금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 없이 투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건데 뭔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냉전 중일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남편이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상견례 때도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고 연락도 거의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엔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신 거라 오히려 반가웠죠. 근데 통화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민호는 요즘 뭐해? 병원은 잘 다녀? 아,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아이고, 그래? 그럼 수입은 어떻게 돼? 괜찮아? 갑자기 수입 얘기를 하시길래 좀 당황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돈 아버지 회사가 꽤 크다며. 민호가 거기서 일할 수도 있는 거야? 네?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아니, 사위가 장인회사에서 일하면 좋잖아. 나중에 물려받을 수도 있고. 물려받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전 적당히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도 시어머니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네 월급은 얼마냐? 장인어른 회사는 잘 되냐? 너희 집은 얼마짜리냐? 이런 것들이요. 한 번은 시아버지도 전화하셨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너희 집은 전세야 월세야? 매매한 거예요. 얼마나 들었는데? 전부 사돈어른이 해주신 거지? 대체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횟수가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명절 때였어요. 남편이 그래도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까 가야 한다고 해서 시댁에 찾아갔거든요. 오랜만에 갔더니 남편의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사촌동생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사실 처음 보는 거였죠. 그런데 저한테 엄청 친하게 굴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언니 하면서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진짜로요.
오빠가 언니 만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데. 아, 네, 감사해요. 언니, 근데 저 부탁이 있는데 요즘 제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좀만 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처음 만났는데 돈을 빌려달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200만 원이래요.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 당연하게 말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괜히 얽히기 싫어서 거절하기로 했죠. 그건 좀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에이, 언니 집 부자라면서요. 200이 뭐가 대수야, 응? 그 말투가 너무 뻔뻔해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적당히 둘러대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오셔서 슬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민호한테 말해서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댁에서 돈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 상황과 말들이 너무 불편해서 남편한테 나중에 따로 말했어요. 오빠 시댁 식구들이 자꾸 나한테 돈 얘기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원래 우리 가족이 좀 그래. 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크게 신경 쓰지 마. 정이 많은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싶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회사 취직건으로 싸운 뒤로 대화도 줄었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희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틈만 나면 했고 전 그때마다 힘들다고 거절했고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남편과 이어줬던 그 결혼식 친구 은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요. 안 그래도 저도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친구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퇴근하고 시내에서 만나 저녁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남편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요즘 남편이랑 좀 안 좋다고 회사 취직건으로 자꾸 부딪힌다고 말했죠. 그래? 힘들겠다. 근데 민우 씨는 요즘 뭐해? 병원 안 다녀? 응, 지금 쉬고 있어. 몸이 안 좋다고. 그때 은지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처럼요.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게 수민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뭔데? 말해봐. 은지가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민우 씨 있잖아, 의사라고 한 거 우리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뜬금없어서 주변에 물어봤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해서. 병원 쪽으로. 응, 그런데 근데 이상한 게 민호 씨가 의사로 일하는 걸 아무도 몰랐대. 심지어 다른 중학교 동창들도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서로 의아해하면서. 뭐? 무슨 소리야? 남편도 처음엔 설마 했대. 근데 자꾸 알아볼수록 뭔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요즘 민호 씨랑 거리 두고 있대. 괜히 말했다가 오해 살까봐 나한테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요즘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말해주는 거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설마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의사가 아니라고? 그럼 그동안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수민아, 나도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너 혹시 남편 의사 면허증 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런 거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번 확인해봐. 내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찜찜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전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오빠가 의사라는 걸 주변에 알린 적 없어? 왜 주변 사람들이 오빠가 의사라는 사실에 의아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갑자기 펄쩍 뛰는 거예요.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설마 내가 의사인 척 거짓말이라도 했다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바로 의사 면허증이었죠. 이거 봐, 내 의사 면허증이야. 이래도 못 믿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어요. 분명 의사 면허증이었어요. 정민호라는 이름도 있고 사진도 있고 면허 번호도 있었어요. 이래도 의심할 거야? 내가 가짜라고?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면허증이 있는데 뭐라고 더 따지겠어요? 오히려 의심한 제가 미안해졌죠. 미안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물어본 거야. 의심한 거 아니고. 넌 남편을 못 믿어? 결혼한 사이에? 실망스럽다 정말. 남편이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분위기가 가장 최악이었죠. 다음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나 다시 병원 일 하려고. 이렇게 의심받으면 스트레스만 쌓이느니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이번 일은 나 두고두고 안 잊을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저는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괜히 친구 말 듣고 남편 의심했나 싶어서 죄책감이 들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의심한 것도 그렇고 회사 취직권으로 반대한 것도 그렇고 돌아보니 남편이 서운해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이가 멀어진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밤에 남편이 등 돌리고 자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전에 꼭 껴안고 잤는데 이제 서로 등지고 자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너무 친정편만 든 건가? 자책이 됐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제가 먼저 화해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오빠, 그동안 미안했어. 오빠 의심도 하고 회사 취직권도 반대만 하고 오빠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어떨까? 병원에서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둬. 그 다음에 회사로 와.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 표정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눈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오빠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더는 막으면 안 되지. 오빠가 행복하면 나도 좋은 거니까. 남편이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진짜 고마워. 역시 내 편은 너밖에 없어. 저도 그제야 좀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화해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한 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냈고 대화도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회사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출근하는 날 꽃이랑 케이크 들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축하해 주려고요. 고생했다고, 새 출발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날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깜짝이니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꽃집에서 예쁜 꽃다발 사고 케이크 가게에서 작은 케이크도 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에 물었죠. 저기요, 그 외과 정민호 선생님 진료실이 어디예요?
아, 정민우 선생님이요? 지금 진료 중이신데요. 지인이시면 잠깐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순간 그쪽에서 이름을 잘못 말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대충 맞겠지 싶어서 우선 대기실에서 기다렸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랄 표정이 상상되더라고요.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흰 가운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꽃다발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분위기가, 눈빛이. 저는 순간 멍해졌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다가갔어요. 여보, 깜짝 놀랐지? 나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절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네? 저 아시는 분이세요? 어? 무슨 소리야? 나야 수민이. 죄송한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맞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지? 장난치는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장난치지 마. 왜 그래? 누군가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민우입니다만 맞게 찾아오신 건가요? 전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축 늘어졌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정민우라고요? 정민호가 아니고요? 그 순간 그 사람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그 의사는 즉각 저를 빈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저한테 물었어요. 실례지만 제 동생을 어떻게 아세요? 동생이요? 정민호,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쪽 동생이라고요? 민호랑 결혼한 분인가 보네요. 근데 전 그 인간이랑 연락 끊은 지 10년도 넘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정민호라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 그 사람이 병원 외과 전문이라고 했다는 것, 오늘 깜짝 방문하러 왔다가 그쪽을 만났다는 것, 다 말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형이라는 사람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이 또 그랬군요. 또란요?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대 근처도 안 갔어요. 이렇게 제 신분을 도용해서 사기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아니라고? 그럼 그동안 한 얘기가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쌍둥이 형이 자세한 사정을 말해줬어요. 어릴 때 얘기부터요. 저희 집은 원래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사고를 달고 살았죠.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님은 막내라고 맨날 감싸기만 하셨어요. 뭘 해도 괜찮다고.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형인 저한테는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압박만 하셨죠. 네가 형이니까 동생 뒷바라지 해야 한다. 나중에 동생이랑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야 한다.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왜 제가 그런 막대먹은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전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대 갔어요. 동생은 방황하다가 대학도 안 가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사고만 쳤어요. 돈 문제로 가족한테 피해도 많이 줬고요. 결국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의사 되고 나서 부모님이랑 동생 전부 연락 끊었어요. 그럼 그 의사 면허증은요? 남편이 보여줬는데요. 제 걸 위조한 거죠. 얼굴도 똑같고 주민등록 앞번호도 같으니까요. 단지 이름 맨 뒤 글자만 다르게 만들어서 조작한 걸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 인간 그런 짓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제 신분증 도용해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때 시부모님 표정이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부터 말이에요. 남편은 자신이 의사라고 거짓말하게 해달라고 남편이 부탁한 거였겠죠. 시부모님도 억지로 연기한 거고요. 아마도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왜 그렇게 우리 회사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는지도 알았어요. 의사 행세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였어요. 장인 회사 물려받을 생각으로요. 어쩌면 처음부터 물려받을 생각으로 의사인 척 접근한 걸지도 모르고요.
저는 너무 멍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형한테 부탁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저랑 같이 가서 동생분을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혼자 따지면 또 발뺌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그 인간 버릇을 못 고치면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 그렇게 연락처를 교환하고 며칠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동안 전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갔다 온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굴었어요. 저한테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이러면서요. 저는 웃는 척하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남편의 형이랑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의 형에게 제가 먼저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해보고 발뺌하면 바로 그쪽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민아, 오래 기다렸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빠, 잠깐 앉아봐. 할 얘기 있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며칠 전에 병원 갔었어. 병원? 어디 아파? 아니, 오빠 병원. 깜짝 선물하려고 꽃 들고 갔어.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외과 정민호 선생님 만났어. 근데 이상하더라. 내 남편이 아니래. 뭐? 그게 무슨... 알고 보니 정민호가 아니라 정민우더라고. 당신 쌍둥이 형이 있다며? 사이 안 좋은 형이 있단 얘긴 들었는데 이건 미처 몰랐네?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오해야. 잠깐만 기다려줘. 설명할게. 설명하는데 왜 시간이 필요해? 변명거리가 안 떠올라? 그러니까 그게... 발뺌하지 마. 나 다 알아. 오빠가 의사인 척한 거, 형 신분 도용한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래도 계속 발뺌하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누가 그런 헛소리를... 저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의 형한테 전화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남편의 형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형을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래지더라고요. 형이 들어와서 자신의 동생 앞에 섰어요. 똑같은 얼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게 정말 기이했어요. 오랜만이야, 민호야.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형, 왜 여기... 왜긴 왜야. 네가 또 사고 쳤으니까 온 거지. 이번엔 뭐야? 너 설마 결혼까지 했어? 내 신분 도용해서? 그게 아니라... 발뺌하지 마. 다 들었어. 너 의사인 척하고 접근한 거지. 또 그 수법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편이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나 의사 아니야. 어렸을 적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형 신분을 도용한 거라고? 형이 의사잖아. 형 이름 쓰면 여자들이 잘 만나주니까. 너도 그래서 나 만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오빠가 의사든 뭐든 난 상관없었어. 왜 하필 나였어? 오빠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이제 사실대로 말해줘, 제발. 니네 집 잘 산다며. 그날 피로연에서 친구가 떠들었잖아.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고 외동딸이라 다 물려받는다고. 그거 듣고 접근한 거야.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절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사랑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결혼도 다 계획이었어? 나한테 잘해준 것도 부모님께 인사한 것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 것도 있어.
수민아, 나 진짜로 너 좋아하게 된 건지도 몰라.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형이 나섰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너 이번엔 선 넘었어. 사기치고 다닌 것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남의 인생을 뭘로 보는 거야? 네가 어릴 때부터 사고치고 다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부모님한테 돈 뜯어가고 내 이름 팔아먹고 이제 남의 집 재산까지 노려? 너 진짜 인간 아니구나. 남편이, 아니 그 인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형한테 덤볐어요. 형이 뭔데? 형이 뭔데 나한테 그래? 어릴 때부터 별것도 없으면서 의수대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나이 들어서도 똑같냐 넌?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편 안 되는 거야, 알아? 자식인데도 재수가 없으니까. 형도 안 물러서더라고요. 결국 둘이 몸싸움이 붙었어요. 카페에서 밀치고 밀리고 난리가 났어요. 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와서 둘을 떼어놓고 상황 정리를 했어요. 정리되자마자 저는 곧장 카페를 뛰쳐나갔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분노와 자책이 섞인 그런 표정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 딸을 그런 놈한테. 어머닌 펑펑 우셨어요. 내 새끼가 이런 사기꾼한테 속았다니. 어떡해. 그렇게 한참을 가족끼리 껴안고 울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냥 이혼만 하고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 인간이 제 인생을 사기쳐서 빼앗아 갔는데 쉽게 보내줄 수 없었죠.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셔서 믿을 만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혐의를 정리했더니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사문서 위조, 결혼 사기, 사기죄 등등. 조사하다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그 인간이 제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생활비로 모아둔 돈, 용돈으로 준 돈, 그걸 다 도박에 쏟아부은 거예요. 심지어 제 명의로 카드도 몰래 만들어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인 척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었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요. 그 여자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잘해주고 선물도 하고 그랬대요. 전부 다 제 돈으로요. 전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소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사기 미수, 여신 전문 금융원법 위반, 전부요. 곧바로 이혼 소송도 들어갔어요.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했고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소송은 빨리 진행됐어요. 그러다 시댁에서 절 찾아왔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 앞에서 그야말로 난리를 피웠죠. 우리 아들 왜 잡아갔어? 당장 고소 취하해!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냥 좀 마누라한테 떳떳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죄야? 시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시고 시아버진 저한테 막말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쌍둥이 형이 나타났어요. 제가 급히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알고 달려온 거였어요. 남편의 형이 시부모님 앞에 서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민우야, 네가 여기 어떻게... 시부모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다 어릴 때 민우 감싸고 돈 것 때문이에요. 뭘 해도 괜찮다고, 형이 책임지면 된다고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와서 피해자한테 뭘 어쩌라고요? 그래도 네 동생인데. 동생이고 뭐고. 그 인간 남의 인생 망쳤어요. 이젠 책임을 져야죠. 저 여기서 증인 설 거예요. 민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증언할 거예요. 결국 시댁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죠. 재판이 진행됐어요. 증거가 넘쳐났기 때문에 결과는 빨리 나왔어요. 그 인간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결말이었죠. 이혼 판결도 났어요. 위자료도 받아냈고요. 물론 그 인간한테 돈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받은 건 없지만 판결문에 찍힌 것만으로도 속이 좀 풀렸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네요. 한동안은 사람 믿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 친하게 굴면 혹시 나한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자꾸 의심이 되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악몽도 많이 꿨어요.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팀장으로 승진도 했어요. 일에 집중하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도 중간에 이상한 점들이 보였는데 그냥 넘겼거든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